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요, 부동산 금융론 마무리하고 개발,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아마도 감정평가 일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론 지난주에 좀 봤는데, 금융론에서 봤던 내용이 뭘 봤냐면, 지난주에요, 금융의 분류,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 금융, 이런 거 봤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주택소비금융을 하는데요. 칠판 보면 주택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세 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첫 번째 이자율,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게 저당 상환 방법 그래요. 저당 상환 방법.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럼 저당 상환 방법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65쪽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나와요. 저당 상환 방법 65쪽 하단부에 저당 상환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원리금 상환 방법 그러면서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당 상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냐면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이 10억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10년. 그러면 상환기간 10년인데 내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는 방법. 이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요.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간 게 아니라 매월 이자만 내,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요 위에 거 배운다는 소리야. 이거 만기 원금 일시상환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것을 배운다. 그럼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이제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게 틀려야 될 건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10년 동안 10억을 빌렸다. 10년 동안 10억을 빌렸는데 원금 상환 방식과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 이 두 개 중에서 10년 동안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뭐 같아요? 이자를 많이 거? 당연히 이거잖아요. 당연히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그래도 안 배웠다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배우고 말고 없잖아요. 봐봐요. 자, 10억을 빌렸는데 원리금 상환 방법은 1차년도에 원금을 한 푼이라도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나 이자가 똑같지. 이자를 계속 내니까. 이자만, 원금을 안 갚고. 그럼 당연히 이게 이자가 많죠.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니까 어렵다 한번 해버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법이 가끔씩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등장하면 지금 하는 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이자를 많이 냅니까? 당연히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법 이자를 많이 내겠지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비교했고 이제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갑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인데 또 조건이 있어요. 원리금 상환 방법인데 지금 배우는 것은 고정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변동이자율도 있고 고정이자율도 있는데 우리는 변동이자율이 아니라 고정이자율이고 그다음에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한다. 거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은 시험 나온 대로 이제 입각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각각의 방법의 특징이 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법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거. 그럼 이 세 가지 비교하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1억을 융자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이자를 가장 많이 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빨리빨리 갚아버린 게 무엇인가?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부터 자체에서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저 체증식 상환 방법은
상환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한다는 소리야. 체증한다니까. 다른 말로 점증식 그러거든.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은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된다고. 체증식.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조금만 갚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많이 갚아 나간다. 그럼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초기에 상환 부담이 작지만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거. 1억을 융자 받고 1차년도에 5천만 원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자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나가르지. 근데 체증식 상환 방법은 1차년도에 많이 못 갚아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자가 많은 거지. 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체 기간 중에서 이자가 가장 많은 건요? 체증식. 그러면 체증식 상환 방법은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또 이렇게 앞으로 장차 소득 수준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왜? 내가 소득 수준이 낮으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갚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만 갚고 내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갚아 나가겠다. 그게 체증식이라고. 그러니까 체증식이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거, 두 번째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거, 소득 수준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젊은 층에 유리하다. 그게 체증식.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해결됐잖아요.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초기에 빨리빨리 못 갚은다.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10년간 빌렸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 못 갚고 잔금이 아직 못 갚은 금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 뭘까? 체증식. 그거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은 이제 하나씩 이제 비교할 건데 이 체증식 상환 방법은 이제 끝났어요. 체증식 상환 방법 하면 젊은 층이 유리하다. 저 젊은 층이 유리하다고 3번 내요. 또 한 번은 소득 수준이 상승할 걸 예상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체증식. 다른 말로 점증식 그렇습니다. 점증식. 요 2번은 하지 말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3번 대출 기간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이자 누적이기. 이자를 다 합친 게 가장 많은 게 뭐야? 체증식 상환 방식. 그럼 체증식 끝났고 이제 온금균등, 원리금균등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은 계산 문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온금균등 상환 방식의 이제 특징을 잡아내는 거야. 특징. 자, 지금부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적용해 볼 건데요. 사례가 융자액이 1억입니다.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10년이요. 10년 동안 갚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면 은행은 매월 갚으라고 그래요. 매월 원리금을 갚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건 예를 들어서 매년 말 상환합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자율 나와야 되겠네. 이자율 10%, 연간 10%다. 자, 이런 조건으로 돈 빌려왔어요. 이런 조건으로 돈 빌리는데 근데 온금균등 상환 방식.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빌렸어요. 갚는 방법이 온금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원리금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금균등 상환 방식은 이름부터 봐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 이건 원금만 갚은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은 항상 일정하게 원금은 그럼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10년 동안 원금은 항상 일정하게 거기에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한 원금 상환에 그러면 얘는 1억을 빌려왔고 10년 동안 갚기로 했고 몇 번 갚아요? 10번 갚아요. 매년 말에 한 번 갚기로 했으니까 이게 매월 말 상환이다. 매월. 그럼 몇 번 갚을까요? 120번. 이게 매월 말 상환이면 1년에 12번. 10년이니까 120번. 매년 말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10년 빌려왔는데 10번 갚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환 횟수가 몇 번입니까? 10번이에요.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면 원금 상환액은 매기간 원금 상환액은 1차년도 원금 상환액 1억 나누기 상환 횟수 10 그래서 1,000만 원. 2차년도 원금 상환액 2차년도도 1억 융자에다 10으로 나누면 그러면 1,000만 원. 계속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항상 일정. 그래서 이름을 원금균등 상환 방식. 자, 이자 비용은 언제나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못 갚은 금액 그것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요.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의 이자율 곱하는 거야. 그럼 자 보자고요. 1차년도 이자 비용은 1차년도 하나도 못 갚았어요. 아직 1억
곱하기 0.1 이자율이 10%니까 1억에다가 10% 그러면 1,000만 원. 자, 2차년도 이자액은 미상한 저당 잔금 2차년도 이자를 계산한 시점에서 아직 못 갚은 금액 융자액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1차년도에 1,000만 원을 갚았어요. 이렇게. 그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1,000만 원 빼고 9,000 남은 거죠. 이 9,000만 원에다가 이자만 내는 거야. 그 9,000만 원 곱하기 0.1 그럼 900만 원. 그럼 이자는 점점 감소하는 거야. 첫 해 가장 크고 점점 감소. 이자가 점점 감소한다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쟁점이 안 되죠. 근데 공부한 거 보면 꼭 이자가 감소한다 막 외우고 있어요. 그거 공부를 잘못한 거지. 아니 이자가 감소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갚아 나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거리가 아니죠. 공부거리 아니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3차년도. 3차년도는 1억을 빌렸는데 이제 두 번 갚았겠죠. 1차, 2차? 그럼 2천만 원 빼야지. 그럼 8천 남았고 여기다 0.1. 그럼 얼마입니까? 800. 이렇게. 제가 3차년도까지 하는 이유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물론 원리금도 물어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이자만 갚은 게 아니고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원리금. 그래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하면 되잖아요.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1차년도 원금 상환액에다가 1차년도 이자 비용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여기에 이자 비용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되겠지. 2차년도는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3차도 1,000만 원 원금 상환액은 여기 이자 비용 900만 원. 900. 그러면 1,900. 그러면 시험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면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감소. 2천만 원, 1,900, 1,800 감소.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이론적으로 계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 점점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자, 혹시 쓰실 분은 써보실 건데요.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무엇 때문에? 이자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이에요. 이렇게. 원금 상환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소하는 게 두 가지 나와요. 어떻게 두 가지? 물론 이자가 감소하지만 이거 쟁점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감소. 그다음에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시간이 흘러가면 대출 잔액도 감소하겠지. 대출 잔액. 남아있는 금액에 대출 잔액도 감소. 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점 감소하는 방식은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자, 원금균등 상환 방식 끝났습니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 이제 이 자체 원금균등 상환 방식만 보면 특징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많다? 감소한다. 이자 때문에. 이렇게 내겠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됐네요. 대출 잔액도 점점 감소한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 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이제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당 상순위 뭐 연금의 현가계 순위, 감채 긴계 순위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수도 없이 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 빌렸다. 그럼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곱한다는 거.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에다 저당 상수 곱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당 상수가 나온다고. 저당 상수. 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저 방법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저당 상수 0.163. 저당 상수가 0.163이 언제나 저당 상수가 0.163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자율이 10%고 기간이 10년일 때 그때 저당 상수가 0.163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자율이 5%가 되고 기간이 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고 요거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자율 10%가 일 때 저당상수가 0.163. 저당상수가 0.163이란 말의 뜻은 내가 돈을 1억이 아니라 1원을 10년 동안 빌렸다. 이자율은 10%다. 그러면 내가 매년 은행에다가 0.163원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0.163은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상수가 나온다는 거. 그럼 계산해 볼까요? 1차년도.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1억 곱하기 0.163 1630. 내가 1억을 이자율 10%로 10년 동안 매년 말 갚기로 빌렸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그럼 1차년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1630. 이 1630 속에는 원금 상환분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다. 그럼 2차년도도 1억 곱하기 0.163 1630.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하다. 1630, 1630 똑같게. 근데 요 1차하고 2차 원리금 상환액은 1630으로 똑같은데 이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분하고 이자분이 달라진다는 거야. 원금분하고 이자가. 자, 이자 비용 갈까요, 이제? 이거 3차년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이자 비용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 아직 못 갚은 금액,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는 거야. 그게 이제 미상한 잔액. 아까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균등에서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미상한 저당 잔금, 이걸 이제 질문해 왔더라고. 얘하고, 미상한 저당 잔금하고, 미상한 잔액하고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럼 왜 다르게 썼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달리 쓴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아직 못 갚은 금액, 그게 미상한 잔액이잖아요. 못 갚은 금액에다 이자를 곱한다. 자, 그럼 계산해요. 1차년도. 1차년도는 아직 하나도 못 갚았죠. 1억 곱하기 0.1, 그러면 1000만 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거 알 수 있죠. 1차년도 갚아야 될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1630인데 이 1630은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네. 1차년도 이자가 1000만 원이라잖아요. 그럼 이자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630이다. 그러면 시험 지문 하나 나왔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근데 원금과 이자가 구성이 다르다. 그러면 1차년도는 원금이 많아요?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많잖아요. 이자가.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감소하죠. 그럼 이자가 감소하면 이 이자가 1차년도에 만약에 1차년도에 이자가 1000만 원이었는데 2차년도에 이자가 2차년도가요? 이자는요? 2차년도 1630. 2차년도도 1630을 갚아 나가는데 얘도 원금하고 뭘로 구성돼요? 이자로 구성돼요. 이자 비용으로.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 이자 비용이 감소하죠. 그럼 이자 비용이 900으로 감소했다 봐요. 이자는 분명히 감소할 거니까.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얼마가 돼요? 730이 돼요. 10. 그럼 3차년도에 가면 3차년도 1630을 갚아 나가는데 이자가 800으로 줄어든다면 원금 상환액은 830이 돼요. 그러면 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할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1630으로 항상 똑같다. 근데 이 1630이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되는데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의 이게 비율이 달라진다. 그럼 1차년도는 이자가 많았는데 근데 이자가 점점 감소함으로써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한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원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뺀다는 소리야.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1630에서 1차년도 이자 비용 1000만 원 빼니까 63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기한 갚아야 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3번에서 4번이 나오는 거야.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1630으로 항상 일정 동일한데, 이 중에서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대신에 원금 상환 비율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이 항상 일정하다가 아니고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이 점점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자가 감소하니까. 자, 이제 2차년도 가볼까요? 2차년도 이자 비용 갑시다. 2차년도 이자 비용은 1억이었는데 융자액은 근데 얼마 갚았어요? 2차년도 이자 비용은 2차년도 이자를 계산한 시점에서 못 갚은 금액, 미상한 잔액, 여기에 이자를 곱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1억을 융자 받았는데 1차년도에 630을 갚았잖아요. 그럼 630을 빼야지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9,370. 여기 남아있는 금액이 9,370. 9,370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이자율 10%. 그럼 937만 원. 그 이자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금액은 이 이자 비용이 2차년 이자 비용이 900만 원이 아니라 937만 원이죠. 937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구조가 물론 이 금액은 아닐 거고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 됐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저당 상수가 나온다는 거.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건 쟁점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데 여기서 이자 비용을 빼면 원금 상환이 되고 이자가 점점 감소함으로써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세 가지 방법 이제 비교하기 전에요. 아까 이 앞에 화면에서 원금균등에서 1차년도 원금 상환액,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 원금균등은 1차든 2차든 원금 상환액 언제나 1,000만 원이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은 1,630인데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얼마였던가요? 630. 1,630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 630. 그러면 이제 두 개 비교 이제 결론 나왔잖아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초기에 빨리 갚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좀 못 갚고.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빨리 갚아나는 게 원금 균등. 초기에 빨리 갚은 게 원금 균등. 그럼 1차년도 이자 비용. 1차년도 이자 비용, 원금 균등 1,000만 원. 원리금 균등 1차년도 이자 비용 얼마? 1,000만 원. 이자 비용은 1차년도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은 1,000만 원.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1차년도 이자 비용 1억 곱하기 0.1, 1억 곱하기 0.1. 1억은 융자에 0.1은 이자율 똑같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유일한 공통점, 이 두 개의 유일한 공통점. 1차년도 이자 비용이 똑같다는 거. 그 뒤에는 다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속이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1차년도 상환액이 똑같다. OX, X, 이자 비용이 똑같다. 유일한 공통점.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 특징을 다 봤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기 전에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이 두 가지를 주로 비교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체증식 세 개를 써놓고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 체증식 젊은 사람에게 그럼 요거 빼면 두 개 중에서 젊은 사람이 유리한 거
올리금. 초기에 조금 갚아 나가니까. 의미하셨죠? 그럼 초기에 빨리 갚은 게 원금균등이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빨리 대출금을 해소하려면 무슨 방법으로? 원금균등으로. 자, 세 가지 방법 비교합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100%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1번 대출 초기에 상환액의 크기 순서. 상환액은 차입자 입장이고 대출자는 해소액이고, 그럼 초기에 상환액이 크다, 초기에 해소액이 크다 똑같은 말이죠. 가장 큰 거는 원금균등, 그 다음에 올리금, 최증시, 다른 말로 점증시.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품 비율이야, 가품 비율. 그러니까 상환 비율, 상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2번 1번 이해되면 2번은 자동적으로 이해된다. 2번은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할 때 내가 10년 빌렸는데 그런데 이제 중도 상환한다. 3년 만에 갚은다. 3년 만에 중도 상환, 만기 전 변제, 조기 상환 이렇게 하거든. 그럼 중도 상환할 때 잔액, 융자 잔액 크기 순서. 점증시, 최증시 가장 많이 남았겠죠? 왜? 못 갚았으니까. 근데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빨리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겠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융자 잔금이 많다는 말은 잔금 비율이 높다는 소리고 대출 비율이 높다는 소리죠.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아니 1억 받았는데,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융자 잔금이 8천 남았다. 8천. 그러면 대출 비율이 80%야.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융자 잔액이 5천 남았다. 그럼 대출 비율은 50%라고. 그럼 원금균등이 빨리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대출 비율이, 잔금 비율이 낮다고. 최증식이 높고. 그러니까 1번 이해되면 2번은 이해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번, 2번 짬뽕에서 막 외워버리니까 논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힘만 들죠. 외울 것 하나도 없는데. 자, 이제 3번. 대출 전체 대출 기간 중 이자 납부액의 크기서. 총 이자 납부액. 총 이자 납부액이 다른 게 점증식이지. 점증식, 원리금, 원금, 균등. 이자 납부액은 차입자 입장이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 그럼 은행이 이자 수입을 가장 많게 하는 것은 점증식.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럼 여기 이제 누적 원리금의 크기. 누적 원리금.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원금은 10년 동안 원금은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은 1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 합친 거. 그럼 원금은 똑같으니까 1억, 10년 동안 세 가지 방법. 그럼 이자의 크기에 따라서 누적 원리금의 크기가 결정되죠. 그럼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전체 대출 기간 중 총 이자 납부액의 크기 순서랑 누적 원리금의 크기 순서랑 같은 말이 되죠. 그럼 점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방법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초기에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비율이 가장 높고 초기에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 가장 낮은 방법은 그랬어요. 방법. 당연히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죠. 원금균등이 초기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초기하라 대출 중기에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방법은 원금, 균등. 이렇게. 자, 세 가지 방법 비교 다 끝났습니다. 기출지문 27회 때 나타나면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저당 상수.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다. 쟁점 아님.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쟁점.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 상환 방법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당 상환 방법이 끝나고 나면 필기노트로 기준으로 간다면 67쪽인데 이제 시간이 이거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좀 순서를 좀 바꿀 건데 순서를 바꿔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뒤쪽으로 갑니다. 예, 70쪽으로 가면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나와요. 자, 이거 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자, 우리 줄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영어 약자로 PF 그래요. 얘는 공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 비중은 높은 편이죠. 예.
여기 이제 줄여서 PF 그래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PF 이렇게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적 담보 없다는 거. 담보 없이 돈 빌린다는 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리는 방법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 이봐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우리 주변에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교량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이렇게 다리도 만들고 교량이 다리니까 그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예? 담보 없이 돈 빌린다는 거. 그러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은행이 담보 제공해라. 어떻게 담보 제공합니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만드는데 몇 조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다. 신한은행 가죠. 신한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이 A 회사 그동안 실적 같은 거 별로 안 좋으니까 돈을 못 빌려준다 하는 거야.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A 회사가 신한은행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서를 가져가는 거야. 여기 A 회사가 여기에 뭐 A동에 이 정도의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땅 가지고는 아파트 건설 사업 안 되고 이 정도의 땅을 사서 여기다가 아파트 건설 사업, 이 건설 사업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 건설 사업.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주라니까 신한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A 회사가 그냥 돌아오는데요. 신한은행이 이 사업성을 검토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하니까 다 팔릴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니까 팔릴 것 같다. 그럼 확실하게 아파트 건설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분양대금이 확실히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A 회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돈 빌려줄 테니까 오세요 그런다고. 다만 담보 없이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가는데 A 회사가 돈 빌린 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A 다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A 다시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해요. 근데 이 A 다시 회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명목만 회사입니다. 명목만 회사. 이걸 명목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명목상 회사. 그 대장동 사업할 때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대장동 사업 갖고 뭐 청문회 흔히 많이 뭐 특검을 흔히 많이 그러잖아요. 그거 못 할 겁니다. 걸린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한 번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못 할 거예요. 걸린 사람이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아요. 한이 많아요. 찾아가. 이렇게. 그때 보면 요 명목상 회사가 가끔씩 나와요. 그 정치인들 보면 뭐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다고. 유심히 들어봐봐요. 한번 유튜브 한번 가봐봐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그럼 요 A 회사를 만드는데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요. 이 A 회사하고 A 다시 회사는 같은 회사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절연됐다,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A 다시 회사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고. 그럼 돈은 A 회사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A 다시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A 다시 회사한테 이용자를 대출해 주는 거야. 대출. 무엇을 담보로? 사업성. 이 프로젝트, 아파트 건설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성이라는 게 돈이죠. 돈. 현금 흐름. 분양이 100% 될 것 같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검토했는데 분양이 저조할 것 같다. 그럼 돈 안 빌려주지. 분양이 100% 요걸 담보로. 요걸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물적 담보가 없다. 신용 담보도 없다. 또 신용을 담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신용 담보가 아니라 뭐가 담보다? 사업성이 담보다. 사업성이 담보다. 이렇게. 근데 A 다시 회사는 명목상 회사죠. 직원이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서 빌릴까? 사업주. 요 A 회사. A 회사를 사업주라고 그래요. 사업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 A 회사가 돈을 다 쓰는 거라고. 실제로 A 회사가 일을 하는 거고. 왜? A 다시 회사는 명목상 회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A 회사가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회사는 사업주라고 그래요. 그럼 A 다시 회사는 법적으로 돈 빌려왔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사 발주해야죠. 공사 발주.
우리가 이거 공사할 건데 건설회사 모이세요 그러겠죠? 그럼 건설회사가 나오겠죠. 건설회사, 시행사, 시공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겠지. 그럼 건설회사가 건설해야 되죠. 건설. 그럼 건설회사 아파트가 이렇게 터서면 그러면 이제 분양해야지. 분양. 분양 대행사 나오겠죠. 분양 대행사. 분양. 그 분양은 분양금 나오겠죠. 이 분양금으로 신한은행에 가져가겠다. 여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면 PF는 사업주가 나왔죠. 건설회사, 시행사, 시공사, 건설회사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건설할 때 건설회사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 개 나온다고. 그럼 여러 기업이 같이 하는 거야, 사실은. PF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1번은 됐고 2번 사업주, 부의 금융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주, 부의 금융효과 이 부는 우리 부의 예부효과 할 때 부자가 아니에요. 부의 예부효과 할 때는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여는 부는 장부입니다. 장부. 회사마다 장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계부 있잖아요. 가계부. 가계부 할 때 부자예요. 저게. 그러면 회사가 돈을 빌려오면 회사는 회계부에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돈의 상태를 매일 체크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돈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재무 상태표예요. 이 재무 상태표는 자산은 얼마고, 자본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차입금은 얼마고, 우리가 받을 건 얼마고, 채권은 얼마고, 이거 써놓은 거. 이게 재무 상태표예요.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이렇게 써진다고. 차입금. 그런데 이 PF로 돈을 빌려오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돈을 빌려오면 사업주가 돈을 쓰는데 법적으로는 A-회사가 빌려간 거라고. 그럼 사업주 장부에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돈 빌려왔다고 부채로 계상이 쓴다는 소리 쓴다. 부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부의 금융효과 이렇게 부른다고. 부의 금융효과.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는데 이 부의 금융효과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굽니까? 사업주. 이렇게 한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부의 금융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틀린 말, 사업주가. 요 뒤에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요. 이 PF의 특징은 지금 신한은행이 법적으로 A회사에게 돈 빌려준 게 아니에요. A-회사에게 돈 빌려준다고. 그럼 신한은행이 나중에 이 건설사업이 문제가 되면 쓴 사람은 A회사라고. A회사한테 가서 너 돈 내놔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소리야. 돈 내놔 하지 못한다. 왜? 법적으로는 A-회사가 빌려갔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구는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고 비소구는 돈 내놔라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내놔라 A회사가 돈 썼는데 내놔라 이렇게 못한다면 그럼 PF로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요.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금인데 사실은 제한적 소구금융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럼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소리는 A 회사한테 여기 전체 금액 중에서 20% 책임지세요. 30% 책임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제한적 소구금융.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만약에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실하대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사업이 부실하대요. 그럼 사업이 부실하되면 신한은행은 돈을 만약에 5천억을 빌려줬다. A회사한테 못 받는다. 분양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받을 게 망망해지죠. 그러니까 사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가, 돈 빌려준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곤란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PF는 사업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X 영향을 미친다. 자, 4번은 이런 뜻입니다. 4번은 요 A회사는 법적으로는 PF, 이 아파트 건설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사업주 A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야. 사업주의 파산이 PF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은행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 담보 없이. 그럼 은행은 담보 없이 돈 빌려줬으면 위험이 높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비소금융이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업이 실패한다면 돈 받기가 망망해진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PF로 돈 빌리면 일반 기업금융은 기업들이 그냥 돈 빌리는 거. 그럼 일반 기업금융은
신한은행에서 기업이 돈 빌리면 담보를 일정 부분 제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PF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 이 금리가 높단 말은 사업이 성공하면 은행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지.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6번은 아까 제가 여기 PF에는 은행도 나오고 사업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공사, 시행사, 건설사도 한두 개 나오지 않고 여러 개 나온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여러 개 참여해요. 다양한 사업 주체 참여와 서로 맞보증 씁니다. 맞보증. 그래서 보증을 인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진다. 7번은 신한은행에 돈을 주는데 사업주에게, 건설회사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위탁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위탁 계정. 에스크루 계정을 만들고 위탁 계정에다 돈을 싸주면 여기서 돈을 받아가게끔 한번 걸린다는 소리예요. 8번 예전에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지 않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은 정보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럼 1억을 빌려줬어요. 내 기업이 은행에게 담보 제공해서 담보. 그럼 은행은 1억을 빌려주고 기업이 저 돈을 어디다 쓴가 몰라요. 내가 신한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았어요. 2천만 원. 그럼 신한은행이 제가 그 2천만 원 돈을 어디다 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냥 신한은행이 저에게 2천만 원 빌려준 거라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제가 쓰는 돈을 어디다 쓴가 안다. 그게 정보가 서로 대칭적이라는 소리야. 서로 같이 한다. 근데 모른다 그러면 정보가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금융은 정보가 비대칭성이야. 근데 PF는 신한은행이 이 건설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이 돈이 나가면 어디에 쓴다. 이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F까지 다 끝났습니다. 요 기출집을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재원은, 그가 신한은행이 이 PF 건설 사업에, 아파트 건설 사업에 만약에 5천억을 융자해줬다. 그러면 상한 재원, 어디서 상환할 거니까 무슨 돈으로?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OX. X. 사업주의 자산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현금으로. 현금을 바탕으로 하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F 마무리됐고, 이제 금융론에서 이제 두 꼭지 남았습니다. 그 두 꼭지가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그다음에 주택지방 채권 유도가 10분 쉬었다가 두 꼭지 할게요.